호우 시절. 제가 최근에 어떤 설문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가장 로맨틱한 영화는 뭔가요? 이런 이제 설문조사였는데, 저 이제 방송을 준비하니까 저도 유심히 봤잖아요. 비포 시리즈가 있는지 없는지. 네. 있더라고요. 어, 근데 특이한 게 선라이즈랑 미드나잇은 없고 오히려 2편인 비포 선셋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신기하다. 2004년도에 나온 이 비포 시리즈의 두 번째 비포 선셋이 또 되게, 보통 우리가 뭐 속편이 전편을 능가하기 힘들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 로맨틱함의 정도에서 봤을 때에는 비포 선셋은 상당히 그 어떤 첫 편을 좀 능가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이 재회를 하죠. 그쵸. 대략적으로 이제 이 1995년도에 나온 비포 선라이즈에서 9년이 흐른 이 비포 선셋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제시가 파리에 가요. 드디어 이제 파리가 드디어, 이제 배경이 된 거예요. 맞습니다. 네. 이제 제대로 된 배경을 찾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시가 파리에 가서 네. 가는데 이제 가는 이유가 작가로 이제 성공을 해서 이미 네. 파리에서 뭐 출간 뭐 기념회 하면서 이제 같은 거지. 기자회견을 하는 거예요. 네. 셀리는 그런데 뭐 제시를 보기 위해서 네. 이 서점에 네. 그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서점에 가서 네. 재회를 하는 거죠. 이것도 너무 막 두근두근하죠. 맞아요. 이 장면도. 맞아요. 왜냐하면 마치 몰카처럼 둘이 원래 연락을 하던 게 아니니까 네. 셀린만 먼저 제시를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제시를 발견하는 그 씬이 너무 과하지도 않게, 네. 그리고 근데 다만 좀 9년 동안 에다노코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싶긴 했어요. 왜? 그 비주얼. 비주얼이 그 너무너무 반짝이던 그 얘기부터 비주얼이. 할까요, 진짜? 맞아요. 이게 참 유감스러울 정도였는데, 네, 맞아요. 이때 뭐 다른 영화를 촬영한 뭐 그런 게 맞물려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첫 편에 이 반짝거림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더 신기한 건 그 다음에 꼭 시간 때문만도 아니에요. 네. 오히려 한 다시 9년 뒤에 있었던 미드나잇. 에서는 미모를 회복했고, 차라리 미드나잇이 훨씬 낫죠. 정말 다른 영화들에서는 뭐 여전히 그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인데, 희한하게 이 비포 선셋에서만 좀 그랬던 그렇죠. 것 조금 같아요. 뭔가 오히려 네. 뒷골목에 있을 것 같은 느낌으로 네, 네. 좀 보였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시는 근데 설정은 또 비슷해요. 네. 이번에도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 돼요. 제시와 셀린이 9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네. 이건 심지어 하룻밤도 없어. 이제 좀 있으면 몇 시간 뒤면 비행기를 타고 돌아가야 되는데 정말 해가 지기 전에. 네, 그게 이제 플롯이죠. 네. 그리고 둘이 조금 좀 컨디션이 좀 바뀌었죠. 네. 제시는 결혼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결혼을 해서 이제 다른 아이가 여자랑? 있고요. 네. 셀리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 네. 그리고 이제 환경 보호 단체였나? 거기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던, 맞습니다. 이제 둘 다 그러니까 30대가 된 거고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의 그 성취를 하고 네. 또 굉장히 또 도전을 하면서 드라이브를 걸 때의 나이죠. 네. 그때가 이제 배경이 되면서 영화가 진행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제시가 세계적인, 나름대로 막 여러 국가에서 번역도 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는데, 이 자신의 이야기, 자신이 9년 전에 겪었던 비엔나에서의 있었던 이야기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셀린과의 이야기를 토대로 This Time이라고 하는 작품을 내서 이제 큰 성공을 거두고 그걸 This Time이었어요. 네, 제목이요. 그래서 그 책에 대한 출간 기념회 차 이제 파리로 와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영화에서 좀 또 인상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영화가 시작할 때 노래가 하나 나오는데요. 혹시 기억나세요? 시작할 때 나오는 여자 가수가 부르는 노래가 그 줄리 델피 목소리예요. 진짜. 예, 줄리 델피가 부른 노래. 이게 줄리 델피가 가수 활동도 할 때 이제 했었던 노래인 거죠. 그래서 이게 여기도 보면은 현실과 영화가 맞물려 있어요. 그러네요. 9년 지나니까 막 다 성장해 있는 거예요, 지금. 맞아. 이미 배우로서도 줄리 델피와 에다 노크는 이제는 어마어마한 스타급 배우가 된 상태에서 이 비포 선셋을 촬영한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두 사람이 성장한 채로 만나서 이제 출국 전까지 시간을 보내기로 합니다. 만나자마자 제일 중요한 건 역시 그 부분 아니겠어요? 이제 이 사람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9년 전에 했었던 그 약속, 우리 비엔나에서 언제 다시 만나자라고 했을 때 그 약속이 지켜졌느냐 안 지켜졌느냐. 그러니까 결국 못 만났으니까 둘이 인연이 더 연결되지 않고 제시는 그냥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헨리라는 이름의 아들까지 지금 나온 거고. 맞아요. 이건데 그거에 대한 일단 뭐 해명이랄까 뒷이야기 같은 거를 시작하죠, 이 두 사람이. 그렇죠. 그 기자회견에서도
이런 질문들이 또 나오잖아요. 맞아요. 사실 그런 거 보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심은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네네. 그 영화 우리가 나중에 언젠가 다룰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건축학개론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네네네. 그 부분에서는 도대체 수지는 어떻게 된 거냐. 그래 유연석이랑 뭐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된 거냐. 이제 그거에 다 끝까지 사람들이 일종의 떡밥 풀리지 않는 떡밥으로 맞아요, 계속 맞아요. 뭐 설왕설래 하는데 네. 기자들 역시 마찬가지고 셀린과 제시의 역시도 사실 그 이야기를 많이 하죠. 네. 근데 사실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언어라는 게 네. 결국 이제 조망하는 관점에 따라서 언어가 달라지잖아요. 네. 그래서 네. 작가가 아무리 다른 것을 조명해도 독자가 또 어떤 것을 주목하는지 완전히 안내하거나 네. 지정할 수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네네. 이 영화가 어떤 의미에서 그 장면을 기술했는지 몰라도 모든 관객들은 아마 또 역시 그 과연 셀린이 정말로 네. 물론 나중에 답은 나옵니다만 네. 초반에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셀린이 나는 제시 너랑 잠을 자지 않았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시가 뭐 되게 당황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서 관객들은 정말로 저게 환상이었을까? 혹은 셀린이 왜 저러지? 라는 네.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원에서 있었던 뭐 사랑을 나누고 이런 게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하는 그렇죠. 건데 비포 선라이즈에서의 네. 장면이 진짜 저게 기억이 안 난다고? 라는 그런 의심 같은 저 심리는 무엇일까? 네, 그렇죠. 뭐 이런 걸 이제 좀 관심 갖게 하는 네.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비엔나에서는 어떻게 된 건가요? 비엔나에서는 제시도 못 가고 셀린도 못 간 건가요? 아니면은 원래 만나기로 했었던 만나기로 했던 그 거예요. 약속은 어떻게 된 거죠? 이제 제시는 갔죠. 제시는 갔는데 셀린이 못 나왔어요. 셀린이 뭐 할머니가 돌아가셨나? 네. 비포 선라이즈에서 잠깐 나오는데 네. 그 할머니 댁에 갔다가 파리로 가는 길에 제시를 만난 거잖아요. 비포 네. 선라이즈에서. 네. 근데 그 할머니가 네. 돌아가셨기 때문에 네. 자기가 나올 수 없었다. 네. 뭐 이런 변을 하죠. 근데 흥미로운 게 제시도 처음에는 못 갔다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때 나도 안 갔어라고 에다노크도 거짓말을 하는 거죠. 맞아요. 사실 에다노크는 갔던 것 같아요. 갔죠. 네. 갔다라고 얘기하죠. 네.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러니까 셀린은 셀린 나름대로 거짓말을 하고 맞아요. 제시도 자시 나름대로 거짓말을 하는 거. 이 심리는 뭘까요? 맞춰준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제시가 그 1편에서의 제시와 2편에서의 제시는 매우 다른 사람이 전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부분에서 제시가 셀린보다 2편에서는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돼 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셀린의 이야기를 좀 기다려줄 수 있고 그런 장면들이 좀 왕왕 나와요. 네네. 선셋에서. 근데 그 부분도 혹시나 셀린이 기대할까봐 혹은 자기 너무 미안해할까봐 그 부분을 배려해서 대답을 한 것 같고 네. 그 부분을 또 되게 잘 진솔하게 그러니까 너무 생색내듯이 아니고 네. 참 세련되게 자기가 갔었다는 것도 네. 이야기하게 되는 장면을 보면서 이 사람이 되게 배려하는 사람으로 성장했구나. 1편에서는 조금 괜히 막 치기어리게 네. 네. 툭 놓고 산통 깨고 이랬었는데 네. 이 사람이 성장했구나 9년 동안. 그렇구나. 제시의 성장을 좀 볼 수 있었던 네. 네. 신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다르게 보긴 했었는데 네네. 사실 재회라는 거의 특성인 것 같아요. 재회 다시 만날 때 혹시 조 선생님은 예전에 교제하던 사람을 진짜 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만난 적이 혹시 있나요? 다시 만나보고 싶었던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다시 만난다는 게 다시 연애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네. 지금 한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당신의 시절이 어떤지를 보고 싶었는데 못 봤습니다. 저는 이제 뭐 9년까지는 아닌데 네. 이제 수년이 지나서 다시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연히? 아니요, 약속하고 만났어요. 네네네. 근데 뭐 저도 이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뭐 회복하고 싶다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었어요. 네네. 그냥 뭐 이제 서로 만나는 사람은 없는 시기니까 네네. 뭐 우리가 만난다고 해서 누군가를 슬프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 뒷이야기들이 전 너무 궁금한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런 심리가 있죠. 이 여자친구랑 헤어졌을 때 그 여자친구의 동생과도 저는 이제 헤어짐이 있었는데 네. 그 여동생 잘 지내고 있는지. 그러니까 여동생을 사귀었다는 게 아니라 그 전 여친의 여동생이랑도 이랑도 친한 제가 관계를 밥도 사주고 그렇죠. 동생이었는데 말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헷갈리게 말했군요. 근데 그 아이가 잘 있는지 이런 거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상황이 다 궁금한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재회라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이 재회라는 거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그래서 제시가 처음에 거짓말을 한 이 포인트를 저는 저의 경험에 기반해서 이렇게 한 건데 해석한 건데 제외에서의 포인트는 일단 내가 되게 잘 지내고 있다는 거를 좀 알려주고 싶어요. 나는 그 뒤로도 의연함. 그 뒤로도 난 뭐 물론 그땐 슬펐지. 하지만 지금은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계속 난 잘 지냈어라고 하는 그런 의연함을 좀 진짜 과시하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시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심리의 좀 일환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한 거죠. 그래서 조수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도 저는 일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난 갔는데라고 하면 너무 진짜 좀 그거는 갑분싸니까 너무 미안해지잖아요, 사람이. 근데 거기에 그 심리에는 셀린도 마찬가지. 셀린은 거의 노골적으로 난 아예 기억 안 나는데 뭐 나 너 그렇게 나한테 중요한 사람 아니었는데라는 식의 그런 역사인을 던지는데 그거는 이 제외한 두 사람이 의연함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페이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나중에는 셀린은 그래서 그 페이크로 인해서 자신의 내면이 한번 멘탈을 붕괴하는 과정이 나중에 나오는데 네. 그런 제외의 모습을 또 이게 되게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게 또 이 영화의 좀 도입부 아니었나. 사실 그 링클레이터 감독의 영화를 보면 때깔이 막 예쁘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너무 날 것 그대로의 장면이 나오는 것 같고 맞아요. 그냥 배우들이 잘생기고 예쁜 건 있습니다만 네. 그 나머지의 조건들은 상당히 현실적인 거를 그려내는 것 그리고 같아요. 유럽 도시가 원래 그냥 예쁜 거고. 맞아요. 네. 그 색깔을 일부러 보정을 한 느낌은 안 맞아요. 들어요. 우리나라 감독으로 치면 이창동이나 홍상수의 느낌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네. 이창동 감독의 영화가 딱 그런 느낌이죠. 네네. 조금 그러면 이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말씀하신 대로 제시는 이제 조 선생님은 약간 그런 좀 그래도 여유가 있는 남자의 모습으로 성장했다. 그건 뭐 사실은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사회적으로 이뤄낸 성취에서 기반한 일종의 물질적인 풍요와 뭐 사회적인 명성 이런 데에서 기반이 된 걸 수도 있겠죠. 그렇죠. 흥미로운 지점은 그런 제시의 그 디스타임이라고 하는 책과 이 그런 작품들이 보여준 그 제시의 명성은 상당 부분 셀린과의 사랑 이야기에서 비롯됐다는 맞아요. 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제시의 그 여유와 어떤 멋진 모습들의 상당한 지분은 또 갖고 있는 게 또 셀린이라는 인물이기도 한 거죠. 이게 되게 낭만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네. 조금 배려 없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제시의 어떤 의미에서요? 그러니까 둘의 이야기를 갖고 아, 상품화를 한 과정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지분이라고 표현을 잘 하셨는데 그렇게 했는 사실 셀린도 되게 예민하고 네네. 감각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시는 셀린을 통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얻어낸 거거든요. 이런 네. 경험을 그리고 잘 풀어서 그렇죠. 물론 제시의 능력이지만 네. 그래서 셀린이 뭐 이 비포 선셋 그런 얘기를 해요. 영화 중에 네. 그 영화를 그 책을 너의 책을 보면서 너무 슬펐다 나는. 왜 슬펐냐 하면 나는 더 이상 지금의 나는 그때처럼 반짝이지 않는다. 그리고 그날 너와 있었던 그 일을 계기로 나의 어떤 청춘의 반짝거림이 다 그날 소진된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셀린이 좀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맞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제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제시가 나쁜 의도로 한 건 아니지만 셀린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허탈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셀린의 예민함이 더 드러나는 게 네. 비포 선셋에서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면 2004년에 셀린, 그러니까 비포 선라이즈로부터 9년이 흐른 셀린의 모습은 비포 선라이즈의 모습보다는 조금 더 위축돼 있다고 하는 모습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뭐 셀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네. 1편 그러니까 선라이즈 때는 좀 정의감이 좀 보이고 네. 좀 반짝거리고 음. 그냥 센스가 있는 정도의 네, 네. 그리고 약간의 예민함은 좀 있다. 네. 뭐 이 정도의 느낌이었다면 이 편에서는 환경보호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네. 열정 넘치던 셀린의 모습과 조금 달리게 조금 소진된 느낌이 약간 지쳐 보이죠. 좀 네. 약간 현실에 치인 느낌이 좀 있고요. 셀린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청춘들이 갖고 있던 이상과 네. 현실을 이제 마주했을 때 30대가 돼서 느끼는 그렇죠. 직면했을 때의 고민이 달라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셀린을 보면서. 그리고 참 이게 나는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나는 이런 삶을 살려고 하는 게 아닌데 어쩌다가 내가 뭐 이렇게 지금 살고 있지? 뭐 이런 따위 뭐 이런 언저리의 고민들을 하고 있는 셀린의 모습이 보여져요. 그래서 동시에 막 이 셀린이 보여주는 모습이 이제 방어기제. 네. 되게 예민한 그렇지. 모습들이 막 맞아요. 보입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갑자기 막 화를 내고 맞아요.
막 폭주해요. 갑자기. 네, 그 영화 마지막으로 막 네, 흐를 그러니까 때 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느낌이 그렇죠. 드니까. 네. 그때 막 폭주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동서양 막론하고 네. 관계를 맺으면서 살다 보니까 그런 스트레스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네. 우리 사회도 되게 어느 나이가 되면 맞아요. 뭘 해야 되고 뭐 결혼을 해야 되고 애를 낳아야 되고 뭐 학교에 가야 되고 이런 어떤 나이에 대한 사회적 규제가 있잖아요. 네. 그 인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버텨내고 네. 싸워내고 있는 여성의 모습이 셀린에게서 전 좀 보여졌고요. 네. 그게 참 힘들었나 보다. 정말 쓸쓸한 게 이게 뭐 진짜 동성 고금을 막론하고 네. 이게 남자에 대해서 들이대는 잣대와 여자에 대해서 들이대는 게 좀 차이가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예를 들어 30이라고 하는 나이를 지금 이 두 사람이 이제 뭐 통과한 걸로 보여지는데 30이라는 나이를 바라보는 남녀의 관점이 사실은 좀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시는 지금 30대를 통과한 이 시점, 게다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도 했고 네. 인생이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쵸. 지금은 뭐 세계를 돌아다니면 맞아. 얼마나 모든 작가들이 꿈꾸는 삶이죠. 나는 잠자고 있어도 내 책들이 돈을 대신 벌어주는. 좋겠다. 그 다음에 다른 나라로 건너가서 서점에 들어갔는데 그 나라의 언어로 쓰여진 나의 책이 진열되어 있다는 거. 그렇죠. 이거는 처음으로 아마 내 책이 나왔을 때 그 어떤 만족감만큼이나 어떤 한 작가에게 충만함을 줄 거라고 보거든요. 자신의 존재감이 엄청나게 커져 있는 걸 그렇죠. 확인하는 시간이죠. 제시는 사실 뭐 어쩌니 해도 뭐 결혼에 대한 뭐 힘든 부분도 있고 아들을 키우니까 또 나름대로의 뭐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비포 선셋에서의 제시는 그 외형과는 달리 겉모습과는 달리 상당히 반짝거림이 오히려 시작돼 있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맞아. 셀리는 말씀하신 대로 되게 지쳐 보이고 그다음에 30이라고 하는 이 나이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나오진 않지만 그런 내가 이 나이가 됐는데 여기까지밖에 도달하지 못했네라고 하는 일종의 자책감이나 뭐 제가 컴플렉스라고까지 표현을 할게요. 네.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느껴졌던 게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의 저의 감상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좀 안타까웠던 부분은 네. 셀린이 마치 1편의 제시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자기 잘 살고 있고 자기 괜찮은 것처럼 막 얘기를 해요. 네. 그렇게 아주 나이스하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갑자기 터지는 거죠. 네. 그 차를 타고 가다가. 이게 이제 어떤 시점이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헤어지기 전에 헤어져야 되는데 맞아요. 이제 마지막에 이 셀린의 집으로 이 사람들이 향해요. 그렇죠. 유람선을 타고 이렇게 뭐 저기 놀다가 그때까지만 해도 분위기 좋았거든요. 괜찮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야, 니네 집에 그럼 잠깐 가자. 근데 이제 셀린이 야, 너 그럼 비행기 놓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에이, 그냥 그래도 가자. 우리가 또 언제 봐라고 하면서 되게 그럼 로맨틱한 거잖아요. 이거는 그쵸. 되게 로맨틱한 전개로 예의 그 두 사람의 모습처럼 차를 타고 셀린네 집으로 가는데 갑자기 그 가서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폭발한 내용이 네. 사실은 그 처음부터 영화의 시작부터 선셋 네. 시작했을 때부터 쌓여왔던 셀린의 마음속에 있었던 장면들이 맞습니다. 폭발한 것 같아요. 한 번에 터져 나오는 거죠. 막 분출되는데 근데 이해가 가요. 맞아요. 왜 모든 남자들은 왜 나를 만났던 모든 남자애들은 다 나한테 결혼하자고 하지 않아?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사실 되게 이건 자존심 내려놓고 하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완전 다 내려놓고 그대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너는 지금 작가로 잘 살고 있고 너는 근데 아들까지 낳아서 이렇게 와 있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이 셀린이 무너지는 모습, 맞아요. 약간 붕괴되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았고 맞아요. 그 모습이 참 아프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셀린이라는 사람이 매우 부담스러운 화를 내는 것도 느껴지지만 네. 동시에 와 정말 저 사람이 너무 많은 손해를 봤다. 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여성들이 이런 감정들을 그렇지. 많이 느낄 수 있겠다라는 맞아요. 생각을 사실 선셋을 보면서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그 셀리는 비포 선라이즈에서 어떤 얘기를 한 적이 있냐면 나는 사랑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이다. 이런 이제 언급을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이 무렵 이 시대의 여성들의 뭐 시대 정신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난 되게 사랑받는 여성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 이런 부분들이 근데 이제 30대라는 나이를 통과하면서 약간 좌절됨을 느끼는 거죠. 게다가 자신과의 이야기를 이제 담아서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니까 폭발해버리는 그런 장면들이 이 영화에서는 선라이즈와는 달리 그래서 감정적인 동요나 어떤 분출이 좀 있는 영화이긴 해요. 그렇죠. 그 선라이즈보다 훨씬 더 네. 그래서 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격정적인 거죠. 네.
이 영화에서 좀 기억에 남는 씬 네. 같은 거 있어요? 저는 역시 이 영화의 명장면은 뭐 10사람 중에 9사람은 이 장면을 꼽지 않을까요? 마지막에 역시 셀린이 노래를 불러주는 그 장면이겠죠. 정말 네. 대형 떡밥을 이제 링클레이터가 던지는 건데 정말 그 뭐 약간 설명을 드리면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싸우고 나서 싸우다기보다는 이제 일방적인 셀린의 폭주죠. 예, 폭주를 하고 나서 다시 진정을 하고 집으로 가서 이제 셀린이 제시에게 노래를 불러줍니다. 왜냐하면 그 여기에서의 셀린은 되게 싱어송라이터의 그 취미가 있거든요. 자작곡을 맞아요. 이렇게 만들어 부르는 그런 취미를 갖고 있는 여성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노래를 기타를 치면서 불러주는데 그 가사 안에 이제 제시라는 이름을 넣어서 불러줍니다. 마치 비포 선라이즈에서 거리의 시인들이 아니 거리의 시인이 래퍼죠. 네, 거리의 시인이 이제 이름을 넣어서 그 시를 지어준 것처럼 그걸 연상케 하는 그런 장면인데 이제 마지막에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셀린의 정말 마지막 유혹이라고도 보여졌고 사실 가사가 뭐 네. 그렇잖아요. 뭐 꿈 같은 사랑을 줬던 그대. 아, 하지만 그댄 멀리 떠났네. 아득한 그대만의 섬으로. 그대에겐 하룻밤 추억이겠죠. 하지만 내겐 소중한 당신. 남들이 뭐라든 그날의 사랑은 내 전부랍니다. 야, 소름 돋는다. 이거 해석된 걸 들으니까. 다시 한번 돌아가고 싶어. 그날 밤에 연인이 되고 싶어. 어리석은 꿈일지라도 내겐 너무 소중한 당신. 그런 사랑 처음이었죠. 단 하룻밤의 사랑 나의 제시.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어 난 언제나 행복해요. 그날의 영원한 추억 때문에 다른 사람 품에 안겨 있어도 죽는 날까지 내 맘엔 그대뿐. 왈츠한 곡 들어봐요. 우울한 마음에 떠오른 노래. 왈츠한 곡 들어봐요. 이거 참 노래도 좋은데. 하룻밤 사랑에 관한 노래. 네. 근데 되게 너무 재밌는 게 여기서 이 곡을 소개할 때 네. 셀린이 딱 한 곡만 신청해 이렇게 하면서 여러 노래를 뭐 한 3곡 정도가 있다라는 옵션을 줘요. 네. 그리고 그 중에 뭐 하나 뭐 전 남친에 관한 노래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하나는 또 왈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시가 그럼 왈츠를 들어볼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왈츠를 들어볼까 했는데 뭔가 되게 전 남친스러운 모든 게 다 들어있는. 이거 정말 오히려 거리의 시인 같은 네네. 느낌이에요. 이게 진짜. 이름만 바꾸는 느낌이야. 맞아요. 진짜. 근데 이 노래 정말 좋아요. 맞아요. 노래가 너무 좋고. 줄리 델피오 노래 잘하더라고요. 네, 목소리가 가수로도 활동을 뭐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셀린도 셀린 나름대로 그 제시와의 사랑 이야기를 가지고 창작 활동을 했던 거죠. 그걸 사람들한테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채널이 없었을 뿐이지 그 정도의 영감을 주는 그 하룻밤의 경험이었던 거는 맞다는 점을 맞아요. 좀 확인할 수 있다.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었던 게 일단 첫 번째고요. 그리고 사실 두 번째 거는 제가 이거 뭐 명장면이라고 하기는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제 사실 9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시차가 있는데도 아까 이제 조 선생님이 거리에 대한 두 사람의 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들이 비포 선라이즈에서는 사랑을 나누고 막 뭐 연인 하룻밤이었지만 사랑을 나눈 사이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재회를 하니까 확실히 이 거리가 좁혀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맞아. 거의 만나자마자 야한 얘기예요, 이 사람 둘이. 기억나세요 혹시? 맞아요. 거의 만나자마자,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저는 너무 인상적이고 이것도 너무 현실적인 거인 건데. 그러니까 바로 걷기 시작하자마자. 하자마자 바로 막 맞아. 그때 막 그런 얘기 했었어. 그런 얘기부터 시작해요. 그만하세요. 그리고 얘기하려고 하지 마. 막 입이 근질근질. 그러니까 이게 너무 현실적인 게 이게 원래 이게 불가역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일방통행입니다. 마치 우리가 돌릴 수 없다. 네, 마치 우리가 저는 사람과 사람이 존댓말을 쓰는 기간을 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한 번 반말로 내려가면 존댓말로 다시 못 돌아와요. 그렇지, 맞아. 이건 한 번밖에 없는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전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존댓말하는 기간을 최대한 늘리려고 노력해요. 근데 뭐 비유가 좀 그렇긴 하지만 그리고 이런 어떤 육체적인 관계 이런 걸로 한 번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다시는 형이상학적이기만 한 관계로는 못 돌아와요. 그렇다는 걸 되게 이 영화가 초장부터 보여주더라고요.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런 게 이건 명장면이라기보다는 이런 흐름이 링클레이터 감독이 우리가 계속 의미를 부여하면서 보는 걸지는 몰라도 되게 섬세하다. 이런 연출 같은 게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이 영화를 다시 만약에 보실 거라면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에 좀 착안을 하시고 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